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우리 사회의 핵심 인사들을 모시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터뷰해보는 김종혁의 하이눈. 저는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종혁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 송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정말 요새 이제 방송에도 나가시고 글도 쓰시고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데 그래도 저희가 아주 사정사정을 해서 모셨는데 네. 자, 원자력 학회 부회장 정범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제목에 보시면 광우병 2탄 이번엔 후쿠시마냐 뭐 네. 이런 제목으로 그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광우병이 벌어진 게 2008년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때 중앙일보에서 사회 담당 부국장을 해서 거의 매일 그 시위 현장에 나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광우병과 이번에는 후쿠시마냐 하는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게 네. 유사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광우병 때의 그 전개 양상이나 네. 지금의 이 괴담의 전개 양상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런데 뭐 지금도 많지 않죠. 근데 그것들이 가지고 굉장히 공포심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청산가리 대신 먹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연예인이 그랬죠. 예, 그렇죠. 어떤 과학적으로 뭐 숫자가 나온 것 이상의 반응들이 그때 나타났다 하는 게 뭐 제 기억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도 서울대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그 언론에 많이 나오셨는데 수의학과 교수님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라는 거에 임팩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얘기하니까 그 어떤 사실인 걸로. 예, 뭐 힘이 많이 실렸고 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 조용해졌고 네. 요즘은 미국산 쇠고기는 없어서 못 먹지 뭐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예. 그때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내가 당시에 반대했었노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없습니다. 뭐 저는 뭐 저기 원자력은 좀 하지만 그 뭐 광우병 쪽은 뭐 제가 전문은 아니니까 예. 말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기호 씨는 예. 2008년에 그때 시위 그때 기억나요? 그때 너무 좀 저는 나이가 어렸었나? 그때 중학생, 네, 고등학생 이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유튜브도 없었으니까 TV 틀면은 그래서 뭐 이런 뭐 시위 집회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가 나오겠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좀 불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는 뭐 심지어는 여중생들이 처음에 나와서 시위를 네. 한 게 그 촉발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아마 그 젊은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되게 불안해했던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대 뭐 교수님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뭐 나와서 막 한쪽에 뭐 입장을 이렇게 대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저도 이제 광우병 취재했던 그런 그때 당시 기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그 용어가 나올 때도 뭐 야코프 크로이츠펠트 뭐 네.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막 쏟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야 이게 뭐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고 이번에도 후쿠시마와 관련해서도 무슨 그 아이오딘, 스트론튬,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이게 사실 보통 사람들은 다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 것이 위험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인가?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과학적인 이슈들이 있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죠. 그렇죠. 예컨대 이제 그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과학적인 이슈는 배출 기준이 얼마큼이냐. 지금 배출하겠다는 것이 배출 기준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 배출 기준이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렇죠. 그 배출 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이슈인 거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일반 공장에서도 배출 기준 이하면은 이제 폐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이슈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는 뭐 이런 거죠. 나는 물고기가 안 먹겠다. 뭐 수산물이 안 팔린다. 뭐 누구도 반대한다. 뭐 어느 집단도 반대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인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니면 뭐 일본은 못 믿겠다. 이렇게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 이슈인 건데 이제 그 당시 뭐 그 광우병 때도 이건
미국산 소고기를 팔려고 한다. 네. 이거 이제 일종의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우병이라는 것들이 얼마큼 존재하고 얼마큼 위험하냐, 뭐 이런 것들. 그건 과학적 이슈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는 과학적 이슈를 자꾸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바꿉니다. 아. 그래서 이슈를 크게 만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이슈로만 다루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배출 기준 이하. 그리고 배출 기준은 우리나라도 인정되는 배출 기준. 그럼 뭐 배출 끝 이건데 또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는 네. 뭐 알프스니 뭐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방류했거든요. 그렇죠. 오염물질. 네. 지금보단 훨씬 더 농도가 높은 오염물질을 그냥 방류를 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뭘 맞고 자시고 할 그렇죠. 것도 없이 예. 그냥 물이 그렇죠. 뭐 밀려 들어왔다가 바닷물이라도 넣어가지고 식히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넣어가지고 네. 식혔기 때문에 네. 거의 뭐 하루에 300톤씩 그냥 매일매일 방류를 했는데 300톤씩.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없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아, 우선 방사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뭐 핸드폰 시청자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 보면은 핸드폰 앱 중에 전국토 환경 방사능 이렇게 해갖고 검색해갖고 무료 핸드폰 앱을 다 받아보시면 아, 그 핸드폰에 그게 있어요? 예, 예. 그 전국토 환경 방사능 해갖고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전국토 환경 방사능이라고 치면 된다. 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앱을 하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앱에는 그 우리나라 130군데에 이렇게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네요. 예, 예. 여기 보시면 그 점처럼 돼 있는 예, 거. 요 초록색 점들이 한 130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각 130 몇 군데 방사선 측정소가 있어서 아, 우리나라에 130 몇 군데나 예, 방사선 그래서 이제 측정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 자기 있는 위치를 이렇게 톡 치시면 예. 그 지점에 그 환경 방사능이 얼마큼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제주도에도 있고 저기 독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방사능이 오면은 제일 먼저 캐치를 하겠죠. 그렇죠. 예, 뭐 저기 그 제주도에 있는 건 중국 걸 캐치하든지 뭐 이어도에도 제가 하나 설치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설치했는데 그 이어도에 게 중국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방사선 바람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캐치를 하고요. 그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130곳에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 있는 130곳의 방사능 측정기는 공기 중에 있는 방사능인데 그걸 환경 방사능이라고 그렇죠. 해요. 예. 예. 그 이제 그 방사능은 주로 영향이 그 지각에 의한 영향과 우주에서 들어오는 방사선 영향으로 발생되는 방사선이거든요. 우주에서도 방사선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죠. 방사선은 이제 어디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앱을 제공하는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는 데서 이제 해양수에 이제 한 40군데 정도의 해양 표충수를 샘플링해서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하고 또 이제 그 어시장에 가서 그날 이제 해로 잡힌 물고기들 이제 사다가 이제 그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2001년서부터 쭉 보고서를 업로드 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01년도면 2011년은 그 후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1년을 전후해서 방사능 농도 측정하는 게 달라진 게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 2001년부터 이렇게 그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2011년에 그 후쿠시마 그 원자력 사태가 터져서 예, 오염수 막 방류할 오염수가 때도 방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조사한 것에서도 그 이전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는 다 업로드 돼 있는 거니까 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저기 그 구글링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어디를 치면 됩니까? 그 그거?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는 데 들어가서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거기서 이제 환경 방사능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 관리 뭐 이런 쭉 찾아 들어가시면 그 보고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아니 그 송교 씨, 우리 이런 거 우리는 전혀 몰랐네요. 이렇게 2001년부터 이런 걸 해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랐네. 그러니까 원전이 위험한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만큼 오히려 더 까다롭게 좀 이제 감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원래 당초에는 만약에 이제 어느 나라 어디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바람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받아서 이제 그런 방사선이 어느 쪽으로 퍼질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쪽으로 도피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도망가면 이제 계속 바람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피로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방사선에 대한 공포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130몇 군데 모니터링 포스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가 자동으로 측정해서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것들이고요. 그럼 뭐 조작이니 뭐니 이런 시비가 있을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뭐 바람을 타고 빗물을 타고 일본으로 방사선이 넘어왔네 말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네. 이미 다 거기서 모니터링 되고 있었고요. 유의미한 측정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매일 300톤씩의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잡힌 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는 해류를 타고 말 그대로 저기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쪽으로 갔다가 한 5년 뒤에 와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없지만 한 5년쯤 뒤에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그것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네. 바닷물의 양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바닷물의 양에 비해서 그 300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이게 집에 있는 큰 욕조에 네. 이렇게 이빨 닦다가 방울 하나 탁 튀어 들어간 정도가 300톤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요. 네. 아, 그러니까 워낙 넓으니까 네. 그게 그 엄청난 양의 소금물에 의해서 대부분 다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 요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류를 보면은 우리나라로 직접 안 들어오고 미국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한 네, 4, 5년 거쳐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해양연구원하고 원자력연구원이 이제 각각 그 해류 분석을 했는데 그 직접 들어온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단 제가 뭐 해류 이런 것도 전 믿지 않습니다. 워낙 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2011년도에 그만큼 방류할 때도 이제 아무 영향이 없었고 근데 지금 후쿠시마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양은 그 당시에 뭐 0.1%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0.1%. 예. 그때 안 당시에 되는 건데 방류된 것에 0.1%. 예. 그것들을 또 30년에 나눠서 방류하겠다는 건데 그건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983년도에 그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그 해양투기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랬고 그 전에는 해양투기였어요. 무조건 이제 방사선 폐기물은 해양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994년도, 95년도 그 무렵에 그 러시아가 동해에 그 핵투기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과학기술처에서 그 전용 선박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동해에 물 여러 군데서 막 채취해가지고 그 검사도 하고 했는데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도 예. 네. 그 바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뭐 그래서 제가 마구 버려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바다라는 게 굉장히 넓어서 생각보다 그 방류한 것이 희석되고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작은 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는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슈인데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막 부추기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정치 이슈가 되니까. 네. 그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또 주장하기를 이건 이제 영토 침해다. 네. 우리 뭐 바다를 하나를 두고서 이제 맞붙어 있으니까 왜 그 일본 영토에다가 육상으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비싸니까 좀 돈 아끼려고 바다에 푼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근데 방사선 물질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장 폐기물이라고 치면 공장 폐기물을 우리나라 이제 배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배출 기준 이하로 만들어서 배출을 하는데 옆에 나라 중국에서 하지 마라. 그 호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담아놔라. 뭐 깨끗하면 먹어라. 이거는 사실은 주권 침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과도한 양의 폐기물을 방류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할 말이 있는 건데 뭐 자기네 나라도 그 정도는 폐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 정도 폐기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요. 더구나 국제 기준에 그 맞춰서 그렇죠. 그 이상이라면 또 비난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국제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네. 아마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말씀 나가면 저보고 뭐 친일파냐 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일본이
배출하겠다고 하겠다는 삼중수소의 배출 기준치가 6만 베크렐 퍼 리터예요. 우리나라는 4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낮죠. 네. 근데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준이 얼마큼 낮은 기준이냐면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 음용수 기준이 1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음용수 기준보다 한 6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호주 음용수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또 거꾸로.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음용수 기준 뭐 그 정도의 수준의 것들을 내보내는 건데 또 그것도 6만 베크렐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물을 이제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방류 지점에서 방류가 되고 나면 바닷물에 의해서 희석되기지만 희석되기 전 상태에서 물고기가 뭐 먹는다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희석을 시켜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6만 베크렐로 내보내도 되지만 이걸 1,500 베크렐로 낮춰서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1,500이요? 예, 예. 그럼 6만에 진짜 뭐 몇십 분의 1로 40배 물을 섞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00 베크렐이면 음용수 기준인 1만 베크렐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거잖아요. 먹어도 되는 물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낮춰가지고 방류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영국의 그 교수가 만약에 그 희석신 거면 난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예. 게 그런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들도 사실은 그 사회적 이슈화를 하고 있는 건데, 과학자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음용수 기준 이하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로 꼬우는 거죠. 뭐 네가 먹어라. 뭐 맥주 담가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땐 사춘기 소년들이 날 수 있을 정도의 그 빈정되는 건데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과학적인 어떤 논쟁을 거의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치환시켜서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감정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무슨 일본이 제일 싸기 때문에 방류를 선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누구라도 반감이 들죠.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싸서 저렇게 하나 보다. 근데 그 IAEA 보고서에 그것도 업로드 돼 있습니다. IAEA 그 미션 레포트도 업로드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애초에 한 5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방류하는 방법, 기화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이 방류하는 방법이 값도 싸지만 가장 환경적 부담이 적다. 오히려. 라는 결론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능 물질 자체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희석시켜가지고 전혀 무해한 수준으로 낮춰놓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좋은 방식인 거죠. 쌓아놓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희석시키는 데는 바다가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근데 이제 싸기도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기도 한데 요 싼 것만 보여주는 거죠. 싸기 때문에 그걸 택했다. 그러고 나면 그 얘기만 듣고 나면은 반감이 생기죠. 선택적으로 그 어떤 특정 분야만 강조를 해서 사람들의 반감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죠. 그 이제 일종의 어떤 전체를 안 보여주고 이제 일부만 보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무슨 제가 보면 알프스 필터의 성능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염수라는 게 이제 맨 처음에 발생을 하면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방사능 농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알프스든지 무슨 필터를 통과시키겠죠. 물론 알프스 필터만 통과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무슨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뭐 거름망도 하고 그 다음에 차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그럼 거치고 나면 바로 방류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나오면 다시 방사능 농도 측정을 해서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또 필터를 거치게 만들죠. 그래갖고 낮아진 수준까지 6만 베크렐 수준까지 낮춘 물을 우리가 처리수라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그 처리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방류하기 전에 또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방류하기 전에 또 측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 베크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알프스를 거치는 겁니까? 알프스 거쳐서 이제 6만까지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수랑 섞어서 1,500으로 만든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 알프스는 그 중에 이 하나거든요. 그럼 전체 액체 폐기물 시스템에서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방사능 농도 측정을 해서 농도가 높으면 나가지 않는다 네.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지금 알프스가 한 번 통과했더니 충분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니까 결국은 이 전체를 보지 않고 요만큼만 보게 하면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고 나면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가기 전에 끝까지 측정을 해서 농도가 높으면 안 내보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처리 중에 하나의 단계가 알프스인데, 알프스가 제대로 걸르느냐, 안 걸르냐, 뭐 비싸냐, 안 비싸냐, 뭐 사고 났을 때 알프스가 고장 났으면 오염물은 나왔는데 이게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밑에 탕크 밑에 걸러진 슬러지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는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방류하기 전에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액체 폐기물 어떤 처리라는 이 절차는 거의 전 세계 동일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농도를 낮춰서 내보내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보게 되면 문제가 아닌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알프스 요 필터만 쳐다보면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면 국민들은 그게 전체 시스템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프스 고장 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문제를 사회적 이슈를 잘 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판도라라는 그냥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후보께서 눈물을 흘린 다음에 이 탈원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밀어붙였던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과학과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길로 그런 정책들을 펴왔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바나나 하나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바나나를 먹어도 그게 방사능이 있어요? 바나나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방사성 물질은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어요? 그럼 여기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건물에는 라돈이라는 방사선이 있죠. 이제 건축물에서 나오는 이제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음식물 중에서는 주로 대표적인 게 칼륨입니다. 칼륨? 예, 칼륨, K죠. 칼륨, 영어로는 포테슘이죠, 포타슘. 이제 칼륨이라는 것들이 바나나에도 들어있고, 들어가 있죠. 커피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방사선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중수소라는 거는 원래 대기 중에 이제 우주선이 날라오면은 우주선하고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삼중수소가 매년 생성이 됩니다. 우주에서도 방사선이 계속 날라옵니까? 그러고, 예. 뭐 태양빛으로도 들어오고요. 태양빛. 예. 우리가 이제 오존층이 없으면 그 방사선을 다 받게 되는 거고요. 오존층이 일부 막아주고 또 나머지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서도 우주선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방사성 물질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식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빗물에도 삼중수소가 1베크렐/리터 녹아 있습니다. 100g. 예, 1베크렐. 100g. 예. 그래서 이제 빗물, 강물이 이제 1베크렐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거나 어떤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방사선을 이제 피폭을 받고 있었고요. 그 양이 보통 이제 우리가 3mS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근데 우리 관리 기준은 일상적으로 매년 3mS를 받는데 관리 기준은 1mS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받는 양의 3분의 1 정도가 관리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관리 기준이라는 건 그 이하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거나 방사선 종사자거나 어떤 일반인들이 1베크렐을 1mS라는 양을 넘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법적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도 3베크렐을 받고 있는데 그보다 3분의 1로 줄여라. 그렇죠. 아니요. 그만큼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인공적인 활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양은 그거의 3분의 1, 1베크렐을 넘지 말아라.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턱값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책상 같은 것도 이렇게 밀다 보면 작은 힘으로 밀 때는 안 움직이다가 어떤 힘 이상으로 딱 밀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턱값을 넘어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때리는 것도 이렇게 톡톡 때리면 전혀 안 아프다가 어느 수준이 이상이 되면 이제 아픈 수준이 되는 거고, 방사선도 문턱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 1940년대 그 무렵에 이제
한 그룹의 사람들은 방사선을 전혀 안 맞고 한 그룹의 사람들은 방사선을 조금 줬을 때 뭐 병 나는 게 아니고 둘의 차이가 나타난 지점이 어디냐. 이게 이제 100mS였습니다. 100mS. 예, 그러니까 100mS 이내면은 두 그룹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리 기준을 100mS로 잡은 게 아니라 그거의 1%, 1mS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mS로 잡았다는 건 뭐냐 하면 우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다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mS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저기서 받아서 그렇게 100번 받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mS로 하면 이 사람이 뭘 하고 다녀도 100mS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문턱값이 100인데 1mS로 잡은 거거든요. 그 1mS가 모든 방사선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해양 방류할 때 6만 베크렐 퍼 리터. 그거는 그 정도 하면은 그 1mS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이제 40분의 1로 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은 괜찮지만 뭐 나중에 뭐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그거는 뭐 과학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근데 광우병 때도 똑같은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광우병 때도 뭐, 야, 이게 안전에 있어서 그 아무리 주의해도 모자란 게 없는 거잖아. 뭐 우리가 광우병 소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뭐 그걸 먹어야 되는 놈들은 매국노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몰아갔죠. 네. 그리고 근데 지금 그로부터 2008년이니까 14년, 뭐 5년. 그렇죠. 15년이 네. 지났는데 뭐 광우병이 걸렸다는 사람이 그 이후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전세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감정적 이슈랑 뭐 어떤 법적 이슈를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컨대 이제 법적으로는 뭐 과학에 따라서 이 정도 농도면 괜찮다라는 게 이제 법적 이슈고 사회적 이슈는 그래도 안 먹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회적 근데 그래도 안 먹는 사람까지도 설득할 의무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정부는 그만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국민적인 설득은 노력은 계속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고기 안 먹겠다 그런 사람은 안 먹으면 그만이죠. 그렇죠. 본인의 선택이니까. 예. 그걸 갖다가 우리 모두 먹지 맙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채식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육식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채식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그걸 본인이 선택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채식을 해야 된다.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개적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국가는 전체적인 문제를 다뤄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될 만큼 안전한 수준이냐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꺼림직하니까 뭐 조사를 한 30년간 한 다음에 해달라 이거는 개인적인 요구인 거고요. 예. 네. 그 지금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엄격한 이런 기준으로 관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본 정부를 신뢰를 못한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알프스의 이런 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또 알프스를 돌리고 이런 뭐 1차적인 검수는 뭐 일본 정부랑 뭐 일본 내에 있는 뭐 원자력 기구에서 이제 담당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결국 이 국민들은 IAEA 이런 좀 국제 기구가 어디까지 좀 관여를 하고 뭐 나중에 뭐 사후 보고만 받는 건지 아니면 좀 선제적으로도 조사를 또 하기도 하는지 이 IAEA 기구가 어디까지 관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성, IAEA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럼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IAEA에 일본이 회비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일본을 IAEA를 믿을 수 없다. 아니면 뭐 IAEA는 지능 기구이기 때문에 원자력을 하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말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로는 IAEA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동안 IAEA가 이제 가서 활동했었던 미션 레포트들이 다 업로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영어로 돼 있긴 한데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서 IAEA는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갔다. 그 다음에 무슨 샘플링 해준 물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깨끗한 것만 보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 계시죠. 예.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 IAEA의 미션 레포트를 보면은 인디펜던트 샘플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샘플링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은 막 만들어낸 얘기들이고요. 그 저기 IA 미션 레포트 보면은 지금 미션 레포트가 한 4차례인가 5차례 나왔었던 것 같고요. 미션 임무 미션 보고서입니다. 리포트. 미션 리포트 가서 보시면 그동안 이제 그 방류 대신에 네. 대안으로 고려했었던 방법들, 그다음에 알프스 처리 통과한 전후의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고서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정부 홈페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산업부죠. 경제산업성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또 거기 그 후쿠시마 처리수 대책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업로드돼 있습니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다행히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후쿠시마 처리수에 관한 홈페이지는 그 4개 언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본어, 그다음에 미국어, 중국어, 한국어. 그 한국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일단 정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 그리고 그거 보시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이고요. 다시 그 원래 질문으로 들어가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 라는 주장은 이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일 감정을 섞는 거죠. 그렇죠. 예, 과학적인 이슈에다가 네. 이제 반일 감정을 섞는 게 이제 한 가지 이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일본이란 정부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난 못 믿겠다. 그게 어떤 국제 사회에서 되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찰단이 갔다 왔지만 시찰단한테 그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해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 받고 첫 번째 직장이 과학기술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규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해균료는 다 국산화를 했지만 이제 일부 수입하는 해균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장전할 땐 해균료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수입하기도 하는데, 그걸 그 수입한 해균료도 가서 검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그 외국산 해균료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 가서 검사하는 규정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그 이제 과학기술부 그 자문 변호사한테 제가 혼났죠. 왜냐하면 규제라는 거는 그 통치권의 연장선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그거를 왜 영토가 아닌 데서 그걸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식하다는 게 참 그때 이제 확인됐었던 건데, 지금 이제 시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라는 그 통치권이 가지 않는 영역에 가서 하는 시찰 행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걸 네. 요구한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야, 난 니네 나라는 믿을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 장비를 들고 와서 우리가 조사를 하겠어. 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어떤 주권 국가도 그런 식의 주장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는 없고,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신력 있는 기구가 들어와서 하겠다라면 그거를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거는 알았어. 유엔이 조사단을 파견한다든지, 유엔 산하의 WHO가 됐든 IAEA가 됐든 이런 다국적으로 구성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뭘 하겠다? 중국이 황사 때문에 매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야, 중국 니네를 못 믿겠으니까 우리 장비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니네 황사 이런 거 다 해봐야겠어. 라고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그 제도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감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것은 구분이 돼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섞어서 네. 국민들을 이제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흥분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맨날 거짓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니까 남들도 자기 같은 줄 아는 모양이구나. 만약에 일본 정부가 거기에서 IAEA의 샘플링을 조작을 해서 줬든가, 그리고 유해한 그런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무슨 정권의 문제 수준이 아니잖아요. 더 기본적인 건 네. 일본도 자국민 보호해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자국민 보호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 방류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자국민인데 그 일본이 그 초과된 방류를 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일부 과학자들이나 일부 무슨 명예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방류를 해서 무슨 생선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일본 국민들이 당장 그걸 먹고 환자가 될 텐데 그거를 놔둔다? 그분이 이제 그래도 과학을 좀 아시다 보니까 그 방송하시는 거 보면 되게 횡설수설하세요. 맞죠. 생선에는 뭐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DNA의 영향은 그러니까 이게 하는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애매하게 하는데 기분 되게 나쁘게 하시는데 그게 그분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다 그래놓고 그런데 뭐 찜찜하고 뭐 이렇게 제가 가만 들어보면 논지가 없이 좀 횡설수설하세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서울대 나오셨고 서울대 석사 박사 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대 교수님들이 왜 그러신 거예요? 한번 왜 광우병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렇고 이 과학적인 문제, 과학적으로 분명히 흑백이 분명한 문제에 대해서 왜 그걸 앞장서서 왜곡하고 과학이 정치화되고 과학이 사회화되고 과학이 우상화되고 미신화되는데 앞장서시냐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게 있겠죠.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그 유명 인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혼자 말년에 외롭게 지내다가 누가 불러주니까 고마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나는 왕따를 당했다고 어떤 분께서는 또 그렇게 계속 불평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에 대한 울분인가?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은 그 평등한 나라, 공개적인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까 계속 저는 이제 뭐 앱이라든지 인터넷 뭐 이걸 그 소스를 제공을 드리는 편인데 뭐 그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논문 몇 개 썼는지 딱 나오는데요. 뭐 그 논문 몇 개 썼는지 딱 나올 거고 뭐 저기 그 졸업생 몇 명 만들었는지 딱 나올 거고요. 검색해 보시면 뭐 이분이 공부하신 분인지 아니면 교수된 이후로 공부를 좀 안 하신 분인지 딱 나올 건데요. 뭐. 아 그렇군요. 저희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분이 쓴 논문의 숫자라든가 그분이 배출한 제자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예. 뭐 누구든. 저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지난 5년 동안 뭐 카이스트에는 원자력공학 지원자가 뭐 한 명도 없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좀 원자력공학 지원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나요? 많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네. 그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야의 과학은 그 일만 잘하면 훌륭하다 평가를 받는데 원자력이라는 분야는 나가서 국민들 앞에서 안전하다라는 걸 입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저기 그 음모론이나 선동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고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똑똑한 친구들이 특별히 내가 어떤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소신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내가 저거 원자력 하겠는가? 그리고 또 했다가 또 다음에 이상한 분이 나오셔서 또 탈원전 또 선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걱정을 하실 절대 그런 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원자력이라는 게 뭐 나무 그다음에 뭐 석유 뭐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이렇게 점점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효용성을 그렇죠. 우리 거죠.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은 멜서스라는 분이 이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굶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경작지를 늘리지 않고 더 잘 먹고 살게 됐죠. 왜냐하면 농업 소출이 100배가 늘었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고밀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인류의 모든 자원들이죠. 근데 원자력이라는 건 석탄의 100만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같은 양의 석탄에. 그러니까 원자력 1g, 우라늄 1g이 석탄 3톤입니다. 열량이 3톤이에요. 예, 그러니까 석탄 3톤에 해당되는 게 원자력 1g으로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이제 발전소를 많이 짓지 않고도 조금 작은 면적만 사용하고도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뭐 가장 좋은 발전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발전원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원자력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깔 데가 없어지고 일단 밥그릇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원자력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발전원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는 발전원입니다. 근데 인류 문명에서 과학이 역행하는 일은 없죠. 예, 나왔던 것들이 뭐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면 원자력은 뭐 더 늘려갈 수밖에 없고 뭐 수소 만드는 것도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들어야지 뭐 석탄으로 수소를 만들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앞으로 계속 그 필요가 늘어날 분야고 또 어떤 그 인류에 기여할 여지가 많은 분야인데 지금 그 나쁜 인식을 자꾸 심어줘서 그 어떤 최고의 학생들이 좀 안 들어오게 만든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뭐 그렇게 원자력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전에도 무슨 원자력 발전소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문에 헤드라인 쫙 나오고 그거 근데 헤드라인에 딱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전문가 누가 인터뷰하면 괜찮은데요, 안전합니다. 그러면 못 믿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도 하고 끝에 가 보면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니면 후속 보도 안 하고 후지부지 넘어가고 그러기를 40년 했잖아요. 네. 뭐 그 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나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일면에다 무슨 원자력 발전소 소식을 팍 올려놓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여전히 깜짝 놀래고 그건 재미난 일이죠. 그러니까 학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원자력은 아무래도 원자탄, 뭐 수소폭탄, 뭐 이런 그런 무기화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978년도에 고리 1호기가 준공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44년 동안 원자력이 있었지만 원전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뭐 다친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500여 기 이상이 65년 동안 운영됐는데 네. 지금 그 사망자가 보고된 건 체르노빌밖에 없죠. 체르노빌. 예, 43명. 그러니까 이제 어떤 레포트 2만 명 죽었다 막 이러는데 UN 레포트 UNSCEAR 그 UN 과학기술위원회입니다. 그 구글에서 UNSCEAR 치시고 체르노빌 치시면 보고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3명 돌아가신 걸로 돼 있고요. 유엔이 일부러 소련에 그때 당시에 구소련에 우호적이거나 그 왜곡된 보고서를 낼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산업 분야가 40년 동안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산업 분야가 있느냐? 그러면 탄광이라든가 화력 발전 뭐가 됐든 간에. 네. 근데 만에 하나 걱정이 만에 하나가 아니고 열에 하나처럼 느껴지신 게 아니냐. 예. 그래갖고 뭐 만에 하나 무슨 사고 확률은 드물지만 한 번 나면 끝장이다. 근데 미국, 러시아, 일본 끝장 안 났잖아요. 네. 그리고 원자력도 주정으로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고. 뭐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 후쿠시마 이 문제가 마치 그 원자력을 어떤 폄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들 차원도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원자력을 죄악시하고 네. 그다음에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태양광 이런 걸 몰아갔던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더구나 이제 반일 감정, 반일에다가 원자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이슈화를 그렇죠. 하는 민주당에서 거죠. 가장 물고 뭐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 두 개가 결합된 것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이걸 정치 사회화해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탈원전에
정책 때문에 한 47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근데 47조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잘 그 47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47억씩 10,000명을 줄 수 있는 돈이 47조다. 10,000명한테 네. 47조씩 줄 수 있는 돈이 이제 47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47조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4천만 원씩을 100만 명한테 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이 어떤 정책적인 실패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피해를 입게 된 건데, 약간 뭐 이런 이슈로 뭐 덮어보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안전 문제, 지금 이제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요, 그 민주당에서 프레카드를 걸어놨는데, 뭐 후쿠시마 그 오염 수산물 수입 금지, 절대 반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은 후쿠시마에 그 수산물을 수입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전 작년 12월 달에 후쿠시마 갔었습니다. 네. 가서 뭐 수산물도 먹었고요. 그 후쿠시마에서 그 재배한 쌀로 만든 밥도 먹었고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2년 동안 1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후쿠시마 때문에 방사선 피폭 받은 사람들도 없고 오염된 물고기 드신 분들도 없죠. 근데 일본에서도 조사를 하나요, 계속? 그럼요. 자국민 보호해야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에 근처에 47군데인가 모니터링 포스트를 둬가지고 네. 거기서 해양수 채취 꾸준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오염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측정하고 있고 그 보고서들도 어딘가 업로드 돼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언론에 있으니까 아는 게 네. 언론사에서 그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네. 이 후쿠시마에. 네. 그래서 마치 그 지역이 무슨 뭐 방사능에 오염돼서 네. 체르노빌처럼 거의 무슨 유령의 도시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취재를 갔다 와서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거기 갔더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생활하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원전 반경 3km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그냥 다 이제 사람들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아예 답을 정해놓고 취재하러 가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반경 3km 안에만 찍는 거죠. 그러니까 반경 3km 안에 보면은 이제 아직 방사선 오염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피하면서 버려두고 간 상가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찍어서. 그런 것만 쫙 찍어서 보내주면은 깜짝 놀라죠. 유령의 도시가 돼 있다. 예, 예, 예. 그 일각에서는 뭐가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서 광어가 뭐 되게 뭐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축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뭐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선 그리고 왜 일본은 자꾸 삼중수소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삼중수소 외에는 다 걸러내니까요. 걸러내니까 그것들은 나가더라도 굉장히 미량화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극미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중수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삼중수소는 필터에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보고서 업로드돼 있는 거 보시면 오염수를 이제 알프스라는 필터에다 통과시킨 전후에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비교해 놓은 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한 번 걸렀는데 이 기준치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치, 이건 방류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 더 걸르면 되는 거고요. 뭐 걸르는 것도 처음에 안 걸러진 게 두 번째 걸러지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그분은 마치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돌 같은 거 걸르는 망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작은 것들은 걸러서 나갔고 이제 큰 거는 걸렸는데 걸려서 나간 건 또 걸면 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걸리는 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걸리는 것도 있지만 화학적 흡착이다 이런 걸로도 걸리기 때문에 그 한 번 걸러서 안 걸린 거 다시 걸르면 또 걸러지고 합니다. 그 알프스라는 게 망이나 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수기 필터 같은 겁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괴담 중에서 반박하는 게 아니 2011년에 그렇게 많은 그 오염수가 쏟아져 나왔지만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수없이 조사를 해봐도 그 이후에 농도가 올라간 게 하나도 없다. 네.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그 0.1%에 불과한 130톤을
그것도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태평양에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 국민이 무슨 그 오염이 돼서 그 방사능 피폭이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신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턱값의 40분의 1. 그러니까 문턱값의 100분의 1, 또 그것의 40분의 1. 그러니까 이제 4천분의 1로 방류하겠다는 것인데 뭐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일본의 방류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 방류 기준도 있고 중국도 방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방류 기준이 서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방류 기준이 있는데 그 방류 기준보다 훨씬 하회해서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 국가에서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물론 걱정이 되죠. 그럼 우리나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걱정이 되면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있죠. 예컨대 일본에 다 얘기해가지고 저기 너희 방류할 때 우리한테 좀 미리 알려줘. 네. 뭐라든지 아니면 우리 방류 시점쯤에 우리나라 해역에 방사성 모니터링 포스트를 좀 더 늘려가지고 좀 방사성 측정을 좀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히려 뭐 필요하다면 지금 쭉 공개하고 있었던 웹사이트를 가지고 뭐 자료를 만들어서 좀 배포한다거나 해서 좀 정부는 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손 털고 끝날 수는 없는 거고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필요는 있는 거니까 뭐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뭐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도. 예. 네. 그렇죠. 근데 IAEA의 검사조차도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럼 예를 들면 천안함 사태가 터졌을 때 국제조사단이 와서 이건 어뢰에 의해서 폭파된 건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괴담이 쏟아졌습니까? 이번에 무슨 천안함 자폭설로 인해서 그 민주당의 그 혁신위원장을 했다가 바로 9시간 만에 물러나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무슨 뭐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것도 못 믿겠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슬그머니 꼬리를 빼버렸는데 IAEA도 똑같은 그런 경로를 걷지 않을까요? 결국은 IAEA가 조사하면 지금은 막 그걸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저기 깃발 든 사람 몇 명 빼놓고는 자기는 다 아니라 그러겠죠.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광우병 때처럼. 아니 내가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그냥 조심하자는 거였지. 뭐 내가 뭐 꼭 먹으면 걸린다고 그랬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참 재밌는 건 지난해 뭐 지지난해에도 마찬가지지만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게 아니고 방류를 몇 년 후에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해도 물고기가 안 팔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통영에 멍게 있잖아요. 네. 그 제가 통영에 있는 저 어민한테 들었는데 아니 일본 멍게를 수입도 안 했는데 그 민주당에선가 멍게까지 먹으란 말이냐라는 거 플래카드 붙고 난 다음에 멍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참 사회적인 리더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고통받는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조금 더 안전하자라는 얘기로 끝나는 거냐? 제가 볼 때 그거 안전한 거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위험한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과 법률을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뭐 인사 안 하면 괘씸하지만 감옥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책임져야 할 영역에 있는 것들을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가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류하겠다는 절대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절대량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염물질은 다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염물질이 극미량이면은 그 자연정화, 자정작용을 통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연계에는 뭐든지 0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중수소도 조금은 있고, 세슘도 조금은 있고, 그 다음에 칼륨, 포타슘도 조금 있고, 이런 상태에서 쭉 살아왔던 겁니다. 엑스레이 찍을 때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미량인데 그 미량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삼중수소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플루토늄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세슘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만 자꾸 얘기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음식물과 관련된 네. 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음모론을 제기한다거나 감정적으로 흔들어 놔가지고 반일 감정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중에 일부만 보여준다거나 하는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위협을 부각을 시키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두렵죠. 제가 어디로 전공 안 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우리 젊은 시각님은 교수는 뭐 지금 저도 오늘 많이 네. 배웠어요. 네. 많이 배웠고 뭐 어렴풋이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은 것들을 네. 정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게 됐는데 교수는 어땠어요? 이게 선동하는 데는 이제 한 문장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또는 뭐 사진 한 장이면 이걸로 국민들의 불안을 이렇게 촉진시킬 수 있고 반면 여기에 대한 이런 아니다, 괜찮다라는 설명이 지금도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1시간 동안에 이런 좀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저희도 이렇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원자력 공학과의 어떻게 보면 좀 숙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참 많은 이런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고 정치권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말해서 결국에는 이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납득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현명한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컵라면에 여기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가짜로. 거기다가 바퀴벌레 넣어서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버리면 그 컵라면 회사는 아마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사진 하나로 인해서 거의 망할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조사해 봤더니 이것은 자작극이었고 뭐 가짜였고 그래도 아우 나 찜찜해. 나 그 컵라면 그 회사 컵라면 먹기 싫어. 라는 식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미 망한 회사도 있죠. 뭐 통조림 번데기 만든 회사가 그렇죠. 그런 걸로 망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적으로 더구나 이제 중요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이간질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라는 그런 좀 자탄이 저절로 터지게 합니다.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우리 정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들었는데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충분한데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신 얘기를 그 주변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2011년에 방류됐던 그 양의 0.1%를 그것도 10년이 지나서 30년에 걸쳐서 이것을 다 걸러서 내려보내는 거고 6만 베크럴에서 이것을 1,500 베크렐로 낮춰서 가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마치 이게 태평양을 몇 년 떠돌아서 우리 한 5년 뒤에 도착하면 이것이 무슨 우리 물고기의 문제가 되고 우리 그 어민들한테 문제가 되고 이런 식의 괴담, 공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정말 참 이런데 결코 속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하여튼 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다음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나마나 이 사람들 또 그럴 거거든요. 수없이 또 거짓말을 해야 될 테니까 그때마다 오셔서 이 과학적으로 그게 뭐가 문제인지 좀 제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